방금 소개받은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이호선 교수입니다. 참 이 시대를 살기가 힘들다 요즘처럼 그렇게 느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매일이 안 봐도 나중에 교과서에 나올 날들이 될 것 같고요. 불행하게 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사태를 쭉 보면서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섭리 가운데 엄청난 큰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겠구나라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자기 통치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국민, 그리고 그런 자기 통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관료들, 법관들, 또 대의정에 참여하는 국회의원들, 이걸 전제로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만 뜯어놓고 보니까 오늘 주제이기도 합니다만은 법관들 같은 경우에는 허약한 사람도 있고 위선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거에 젊었을 때 잘못된 이념에 빠져서 그것이 평생 자기의 직업적인 것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법관이 있는가 하면 자기 소신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법관도 있고요. 관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민들도 어떻게 보면 요즘 들어서 헌법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그 헌법 얘기 올리면 다 쉽다 그럽니다. 헌법이 이렇게 쉬웠습니까? 맞습니다. 쉽습니다. 헌법은 법을 하는 사람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법은 어렵다고 밀쳐놓은 사이에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상식이 무시게 되는 거죠. 궤변 이런 것들이 그냥 위장, 탈당, 쪼개기, 국회 이런 것들이 법의 이름으로 자행될 때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논리적으로 분노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분노는 논리적으로 분노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학습을 못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태까지 우리는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지만 그게 아니었다.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두주의입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 앞에는 뭐가 붙어야 되냐면 공화라고 하는 말이 붙어야 됩니다. 원래는 공화민주주의가 빠져 있는 겁니다. 공화는 자기 책임을 얘기하고 공동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공화민주주의인데 당연히 우리는 공화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보니까 머리 숫자로 밀어붙이는 민두주의가 됐더라. 이 민두주의의 위험성은 이미 1800년대에 미국을 갔던 알렉시스 토크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아메리칸 민주주의. 프랑스 외교관이었던 사람이 3년 동안 미국 돌아보면서 굉장히 신대로 부러워했습니다.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데 부러워하는 과정에서 딱 하나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이 나라에 앞으로 뭐가 있을 것인가? 다수에 의한 폭정, 다수에 의한 전제가 있으면 정말 위험스럽겠다. 유럽 대륙에서는 군주가 한 명 폐악질을 하면 혁명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그 사람만 제거하면 되죠. 그러나 51%가 비상식으로 나가면 51%가 손들고 49% 주머니를 털어가도 그게 다수결이라고 그게 민주주의라고 거기다가 여론을 얻고 갈 때 얼마나 민주주의가 허약한 것인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 200년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그게 안 벌어졌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졌습니다. 왜? 오랫동안 우리는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으니까. 근데 이게 깨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깨어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과거에 어떤 민주화 운동을 했다. 이거 전부 다 위선적 민주주의입니다. 반쪽짜리 민주주의입니다. 우리 역사를 아주 산업화 세력, 민주화 세력 그렇게 얘기하는데 민주화 세력 없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된 겁니다. 산업화로 먹고 살게 한 사람들이 이제는 뭘 해야 됩니까? 진정한 민주주의를 하게 되는 것이고 바로 이러한 국면이 오늘 대통령에 대한 구속으로부터 저는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이런 민주주의가 가능하게 했던 것. 오늘 대통령은 우리는 무법천지라고 했습니다. 무법천지는 없을 무자죠. 그런데 저는 무법이라고 안 봅니다. 없을 무자 안 쓰고 춤출 무자 아십니까? 춤출 무자 쓰면 법이 춤추는 겁니다. 누가 법을 가지고 춤을 춥니까? 지금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합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예컨대 형사소송법 준용할 때는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그거 준용한다 그러고 필요 없을 때는 그거 아니고 우리가 해석한다고 그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민주주의를 한다고 착각에 빠지게 했던 자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행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우리가 법관 그렇게 얘기하는데 관 대신에 간신할 때 간지 하지 않습니까? 법관입니다. 법관, 헌법재판관. 법관과 헌법재판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저항입니다. 그건 당연히 인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저항권입니다. 지금 그 저항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저항권 우리 헌법은 없습니다. 명문이 없죠. 아마도 헌재에는 지금 법관들 입장에서 보면 헌법이 없으니까 저항권은 없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나 저항권은 헌법의 명문으로 있고 없고를 떠나서 주권자의 국민에게 당연히 있는 것으로 그건 뭐 예외 없이 모든 헌법을 하는 사람들이나 상식이 있는 분들은 다 그렇게 인정을 하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저항권을 헌법에다 넣어놨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한 다음에 특히 이제 그 1조입니다. 1조에 보면 입법은 헌법 질서에 행정 및 사법은 법률과 정의에 구속된다. 라고. 뭐, 저보다 이제 여기 나중에도 말씀하시겠습니다만, 이거, 뒤에는 라이트를 해석하는데 저는 정의라고 해석을 합니다. 전체적인 헌법 정신을 다 아우르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단편적인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러한 것에 바탕을 둔 질서, 이것을 폐지하려고, 없애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국민의 저항권을 가지는데 대신 뭐라냐? 다른 구제수단이 불가능할 때, 다른 구제수단은 헌법상에 있는 기관들에 요구해서 그 요구가 들어지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게 저항권입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이 아닌 헌법재판관들이 행동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저항권 발동의 요건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도 뭐 헌법 저항권에 관해서는 몇 개 그렇게 좀 얘기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제가 줄을 쳐놨는데 보면 헌법의 기본 논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해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게 될 때 그리고 다른 합법적인 구제의 수단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아까 봤던 독일 기본법상에 있었던 그런 요건하고 이제 같습니다. 그리고 입헌주의를 파괴할 위험. 사실은 입헌주의 그럼 우린 입헌주의 뭐 입헌군주제 뭐 입헌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너무나 우리는 당연히 쓰는 말들 다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곰곰이 그 의미를 되새겨봐야 됩니다. 입헌이라고 하는 말은 제한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어로 limited라고 하는 겁니다. 지멋대로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지멋대로 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게 바로 헌법과 법률 규칙입니다. 근데 지금 돌아가는 여러 가지 형세를 보면 그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 지금 이 사회에서는 입헌민주주의가 지금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 전 개인적으로 지금 그렇게 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여러 가지 뭐 지금 절차상에 보여주는 것들을 보면 과연 입헌주의 원리에 따라서 자기 제한적인 심지어 사법 절차 그런 것도 모르고 구체적으로 법에 나와 있는 것도 지키지 않는 그야말로 재갈 물려지지 않는 그러한 법의 행사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법은 두 가지 요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의지입니다. 뭘 하겠다라고 해요. 영어로는 will입니다. 의지.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의지만 있으면 뭐가 되죠? 그거는 자의적으로 되는 겁니다. 의지에 뭐가 붙어야 됩니까? 이성이 붙어야 되는 겁니다.
reason이라고 하는 것. will과 reason 두 가지가 있을 때 진정한 법이 되는 것이고 법을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 이 시국에서 법을 해석하는 헌법재판소에 있는 재판관들, 공수처, 이 모든 이 기관들은 지금 오로지 의지만 발현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제갈 물려지지 않는 야만이고 국가적 폭력인 거죠. 이런 것을 풍자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로마의 어떤 귀부인이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변덕이 심해가지고 자기 남편 보고 저기 노예를 좀 죽였으면 좋겠다. 그 남편이 황당하죠. 왜 멀쩡한 왜 저 친구를 왜 죽여? 내 맘이야. 왜 죽이냐고. 내 맘이라니까. 내 맘이야. 지금 모든 것이 지금 내 맘이야 라고 정해놓고 가는 이런 것들은 법이 아닌 것이죠. 자, 그럼 저항권을 행사할 때 그러면 저항권은 누가 행사하냐? 당연히 국민들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그 저항권 행사 요건을 정리한다 그러면 일단 국가기관의 권력행위의 불법성이 명백해야 됩니다. 명확해야 되고 또 다른 구제수단이 없어서 보충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다른 구제수단을 거치더라도 회복이 불가능하다. 최종적인 유일한 수단이다. 뭐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이 전국이 어떻게 굴러가는가에 따라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태 초기부터 헌재가 적어도 한 5가지 정도는 지켜줘야 헌법재판소로서 제대로 기능하고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한 5가지 기준을 제가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탄핵 소추서에서 내란죄를 뺀 문제 굉장히 문제가 됐었죠. 근데 내란죄 죄명은 빼고 내란 행위는 그대로 헌법 위반으로 포함해서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어떤 가방이 있는데 거기에 에르메스라고 하는 상표가 있는 붙어있는 가방하고 그거 누가 떼어내버렸다. 그 가방 가치 똑같습니까? 다르죠. 그렇습니다. 어떤 사실에 내란이라고 한 죄명이 붙어있는 것과 그걸 떼는 건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미 내란죄를 판단하지 않겠다. 내란죄 이렇게 그런 눈을 가지고 사건을 바라보면 헌법재판관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렇게 이건 직권남용 이상의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자꾸 그런 식으로 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선글라스 끼고 보면 시커멓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미 그렇게 오염된 걸 올라갔는데 그러면 그 빼내고 오염되지 않은 걸 가지고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배심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배심원들, 여러분들이 배심원이라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내란죄가 다 있는 그런 서류를 다 주고 이거 가지고 판단하십시오. 그랬다가 잘못됐네. 그럼 여기서 이제 내란죄는 빼입시다. 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배심원 자격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변호사가 저 사람 배심원으로 두겠습니까? 다 기피하죠. 내란죄명이 안 적혀 있는 걸 처음 접하는 그런 사람들로 배심원을 다시 채우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헌법재판관을 바꿀 수 없어요. 바꿔버리고 싶지만 바꿀 수 없어요. 헌법재판관을 바꿀 수 없으면 헌법재판관들 앞에 올라가 있는 이거라도 바꾸고 새로운 게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대로 놔두겠다는 거예요. 그거 놔두고 내란죄 있는 거는 눈 감고 보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비유를 합니다. 애들한테 무슨 이상한 야한 영화, 19금 영화 보여주면서 그거 이상한 장면 나오면 눈 감고 귀 막고 있다가 그 장면 지나가면 그냥 네가 알아서 또 보고 그래. 그럼 아무런 문제 없어. 이게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헌재에서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이것만 가지고도 헌재의 공정성은 심히 의심할 수밖에 없다. 또 하나, 지금 권한대행이라는 이상한 지금 체제로 대한민국이 굴러가 있습니다. 권한대행이니까 그래도 국무총리가 무슨 권한대행하면 다른 장관들이 CR를 높이는데 이건 권한대행이니까
뭐 니나 나나 솔직히 말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정적으로도 좀 뭐 권위도 안 쓰고 말이 하나도 안 먹혀. 그리고 본인이 뭐 말이 먹힐 만한 태도도 보이지 않아, 분명하게. 오늘도 보니 뭐 6.25 사태, 뭐 저기 하나만 하는 얘기, 정말 뭐 대통령 놀이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권한대행과 권한대행이 지금 이렇게 아직 지위가 불안정하다. 이 151석으로 151석의 찬성이면 되느냐, 아니면 200석 이상의 찬성이면 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이거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줘야 돼요. 가려주라고 지금 올라가 있어요. 근데 이거 모르쇠 하고 있어요. 어젠가요? 그저께인가요? 기일을 잡았더라고요. 기일을 잡아가지고, 그것도 기일도 권한적인 심판 기일을 잡은 게 아니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 기일을 잡았어요. 그리고 첫 기일을 잡은 다음에 다음 기일을 언제 잡았냐면 2월 5일로 잡았어요.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 5번이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1월 달에 다 잡았잖아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헌법재판소가 뭐 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런 정치적인 혼란이 있을 때 사법적으로 중심을 잡아가지고 나라를 안정시키는 거예요. 근데 혼란을 제가 볼 땐 부추기는 겁니다. 계속해서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즐기는 것 같아요. 또 세 번째 건 뭐냐면 오늘 이제 대통령에 대한 영장 이거 집행됐습니다만은 이거 체포영장 나오기 전에 제가 헌법재판관들한테 내용 증명 보낸 적이 있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설령 공수처에서 저렇게 날뛰어가지고 영장 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사법부에서 영장은 발부하지 않을 거라고 봤습니다. 왜? 이거 기본적으로 헌재에서 다투어야 될 부분이고 지금 탄핵 심판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거기서 대통령이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방어권 보장해 줘야 되잖아요. 대통령이 도망갈 것도 아니고 증거인멸할 것도 아니고 밑에 사람 다 잡혀 들어갔는데 누구랑 전화했고 증거인멸이라고 하는 것은 말 맞추기인데 누구랑 말을 맞춥니까? 어디로 도망갑니까? 그러면 당연히 상식적인 판사는 영장 발부 안 할 거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들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만에 하나 영장이 발부되면 분명히 변호인들 입장에서 보면 법원을 상대로 해서 권한쟁의 심판하고 영장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할 거다. 그거 빨리 결정해야 된다. 그 당신들이 그 해들 의무다. 근데 여태까지 1차 영장 깔아뭉기고 2차 영장 깔아뭉기고 그리고 오늘 집행되도록 했어요. 역시 저는 이것도 보면 헌법재판관이 아니라 헌법재판관들의 그야말로 간신들의 농간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또 하나 지금 탄핵 소추 사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대통령이 피청구인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왜 이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얘기 들어봐야 되잖아요.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 안 들어볼 것 같아요. 다 안 들어보고 계엄이라고 하는 요건 거기에 맞지 않게 발동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도 당신은 직무를 위반했다. 그것만 가지고도 탄핵사유 충분하니까 딴 거 볼 필요 없이 그냥 그걸로 파면이다. 라고 그렇게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이게 발췌 심판이라고 하는데 이 발췌 심판을 하게 되면 사실 이게 국민들이 승복을 할까요? 절대 승복하지 않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왜 그렇게 했느냐. 지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건 말이죠. 이렇습니다. 이 사태의 본질은 저도 12월 3일 날 무슨 일을 하다가 네이버 속보 떴다고 보고 가짜 뉴스구나 그랬어요. 이해할 수 없는 계엄 발동이 됐어요. 더 웃긴 거는 그 후에 갈수록 점점 더 이해할 수 있는 계엄이 된 거야.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인 겁니다. 소급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보다는 더 깊숙이 많은 정보를 알고 있고 헌법 수호의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마땅히 탄핵 심판장에 나와서 충분히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헌법재판소는 그것 하나하나가 왜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다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그거 안 하고 그냥 어물쩍 넘어가서 한두 개만 가지고 한다? 그거는 그야말로 헌법재판소가 그 자기 기능을 스스로 그냥 부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참 우연히도 12월 2일부터 12월 3일까지 전국의 그 법학 교수들이 한 1200명 정도 이제 있습니다. 하여튼 그 법학 교수들 명단이 있는 그 이메일 리스트가 있는데 제가 거기다가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뭐가 문제야? 계속 민주당에 탄핵이 있었죠. 탄핵이 있었고 또 바로 감사원장 탄핵이 예고되어 있었고 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이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학자들한테 이거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거 12월 3일 저녁에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저녁에 비상계엄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직전에 조사한 거죠. 그 자료집 5쪽, 6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 월간조선의 그 기사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민주당의 탄핵, 이것이 법을 공부하는 교수들 입장에서 보면 거의 70%, 80% 가까이가 이건 탄핵권 남용이다. 이렇게 됐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탄핵권 남용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예산을 삭감해서 본질적 수사 기능 이런 거 다 막았잖아요. 돈 받고 사람 일 못하게 하면 국가 마비되는 거죠. 헌법 한 줄을 고치지 않고 정부 조직법 하나 고치지 않고도 그냥 과반의 의석 가지고 줄탄핵하고 예산 삭감하면 그대로 국가 스톱해버리는 겁니다.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 대통령하고 뭐 얘기도 해본 적이 없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입니다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엔 이해가 안 가다가 점점 나중에 갈수록 이해되는 정말 이상한 현상 속에서 대통령의 심정을 미루어 짐작하건대 정말 답답했을 것 같아. 이게 이번에 끝나는 거 아니잖아. 12월 3일 기준에. 이번에 올해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2년 남았는데 계속 그래 갈 거잖아요. 난 도대체 뭐 할 것인가? 국민들은 뭐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또 무엇인가 선거와 관련 그런 것이 있으면 이게 과연 뭐 제대로 고쳐질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그런 답답함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그런 결단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러면 반드시 뭘 해야 되냐?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을 하기 전에 바로 그 원인이 되었던 탄핵, 예산 삭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해서 그게 입법 독재, 입법권의 남용이었는가, 대통령 권한 남용이었는가, 이걸 서로 비교를 최소한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거 안 하고 그 원인 얘기 안 하고 결과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이걸 가지고 어느 쪽에서는 뭐 대통령 뭐 이거 하면 반드시 해야 된다, 탄핵 안 하면 앞으로 그럼 대통령은 뭐 툭하면 심심하면 뭐 계엄하겠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말장난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인 없이 결과 있습니까? 없잖아요. 계엄 발동 요건 이렇습니다.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그럼 뭐냐? 막 질서가 혼란하고 막 이랬을 때, 그래서 군사력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뭔가 정상적으로 사회 질서가 잡히지 않았을 때 하는 게 계엄. 그 맞아요. 맞는데 저는 6.25 세대는 아닙니다만 저희 아버님이 그 학도병으로 참전을 했어요. 피난수도 있었잖아요. 부산의 피난수도. 피난수도에서 정부기는 제대로 돌아갔을까요?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공산치하에 있던 지역 빼놓고는 돌아갔죠. 피난정부에서 범죄 저지르면 검사가 그거 잡아가지고 기소 하나 안 해요. 무법천지 아니었잖아요. 피난정부에서도 정부 기능은 돌아갔고 가난한 정부였지만 돈 쓸 건 썼어요. 근데 지금 전쟁은 아니지만 수사도 못하고
정부가 안 들어왔다. 어떤 게 문제겠습니까? 이건 뭐냐? 우리 헌법이 뭘 생각하냐? 헌법은 당연히 사회 질서가 혼란된 것은 굉장히 물리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것만 비상사태로 생각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말하면 경성적 사태, 경성적 사태. 그러나 그런 것 없이 국가가 합의되는 연성적 사태에 대해서는 헌법이 예상을 못했던 겁니다. 설마. 그리고 또 이렇게 정부에 대해서는 무제한 줄탄핵을 해갖고 하는데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견제 수단이 있느냐? 없어요. 유일한 수단이 뭐냐? 국민투표입니다. 국민투표도 제한적이죠. 근데 그나마 그 국민투표도 중앙선관위에서 못한다 그랬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국민투표 얘기가 나왔을 때 이거 못한다. 왜 못하느냐? 2010년대, 하여튼 2015년까지 이 국민투표에 관한 선거인 명부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어요. 제외 국민들을 여기에 포함시킨 것이 빠져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좀 웃기는 얘기죠. 제외 국민들 선거인 명부 빠진 것 때문에 국민투표를 못하게 돼. 그게 지금 몇 년까지 오냐? 지금 10년째입니다. 2015년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입법을 하라고 했어요. 입법 안 하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상에 유일하게 있는 국민투표도 대통령을 쓰지 못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쓸 수 있는 게 뭐죠? 개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야 저거 왜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썼지? 그렇게 이해 안 간 거예요. 근데 쓸 수밖에 없었어. 왜? 주방에 소 잡는 칼밖에 없어요. 뭐 큰 칼, 뭐 작은 칼, 뭐 중간 칼 다 있어야 되는데 그거 하나 없이 소 잡는 칼만 있으니 그걸 쓴 겁니다. 그러면 이건 어디서 판단해야 되냐?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져야 되는데 이걸 잘못했다고 이거 형사적으로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그 헌재 공정성을 측정할 수 있는 다섯 번째가 뭐냐면 선거 시스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대통령은 제가 알기로는 부정선거 있었다 얘기 안 했습니다. 선거 시스템의 부정의 개입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다. 우리가 자동차 보면 왜 듭니까? 정말 뭐 평생 사고 한 번 안 낸 무사고 운전자도 1년 지나면 꼭 갱신하잖아요. 왜? 혹시라도 몰라서. 근데 지금 혹시라도 모르는 선거 시스템이 혹시라도 모르는 자동차 사고 날 확률보다 더 많다고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당연히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고칠 능력이 안 돼. 의지가 없어. 왜? 중앙선관위라고 하는 것이 언제부턴가 독립기관, 그리고 독립기관이 멋대로 기관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의지가 없어.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헌법을 수호해야 되니까 이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이 문제도 다뤄줘야 되는데 아마 이 문제도 그냥 덮고 넘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 다섯 가지 지금까지 제가 헌법재판소를 테스트할, 공정성을 테스트하는 다섯 가지 기준에 비춰보면 발췌 심판 아직까지는 심리가 구체적으로 안 됐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될 가능성도 많고 선거 시스템도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거 세모로 놔두고 앞에 세 가지만 하면 벌써 공정성은 잃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경우에 그럼 우리는 저항권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저항권은. 그리고 지금 저항권을 행사할 때 헌법이 위반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헌법재판관들이 웃기는 게 뭐냐 하면 지난번에 탄핵소추소에서 내란죄 빼고 뭐 그런 문제가 되니까 이거는 규정이 없으면 헌재가 판단한다 그랬어요. 그 말 생 거짓말입니다. 규정이 있어요. 형사소송법에 관한 규정이 있어. 그리고 헌재가 판단한다? 그 자기가 판단한 건 맞아요. 그러나 그런 것을 헌재만이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헌재가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원래 헌법 해석 누구한테 있어요? 대통령한테 있고 국민들한테도 있는 겁니다. 일단 대통령한테 우리 현행 헌법에도
대통령에게 헌법 해석 권한이 있는 것이 뭐예요? 대통령에게 뭐가 있습니까? 법률안, 우리가 거부권으로 알고 있는 법률안 제2요구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법률안 왜 제2요구합니까? 대통령 마음에 안 든다? 그게 아니죠. 이거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 대통령이 헌법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우고 있어. 그럼 내가 수호할 헌법이 어떤 헌법인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헌법 해석의 권한인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대통령 본인의 사건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탄핵에 관련한 이런 거 대통령에게 해석할 권한이 있냐? 저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 대통령이 어디서 따왔는지 아십니까? 미국에서 따왔습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은 당연히 대통령에게 헌법 해석의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있죠. 이제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헌법재판관이 아니라 헌법재판관, 간신 같은 친구들보다는 오히려 정상적인 국민이 더 상식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면 당연히 그게 우선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위험하게 지금 이 나라가 굴러가는데 우리가 굳이 X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합니까? 그 100층 고층 빌딩에서 떨어졌는데 한 50층 지나가면서 아직까지는 괜찮아 이렇게 합니까? 근데 저는 그런 걸 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라고 하는 친구, 또 공보관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와서 이 하는 걸 보면 어차피 우리가 결정해 지금은 뭐 아무 소리 하지 마라고 하는 그 오만함이 보입니다. 그리고 아예 국회 나와서 곤란한 질문 나오면 그거는 우리 헌법재판소 규정에 따라서 그 헌법재판관들이 공정하게 심리하실 겁니다. 그따위 얘기해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떨어서 지금 50층 지나가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바닥에 떨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 아주 오만불수한 게 보입니다. 우리가 과연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없다고 보는 것 중에 바로 트리거, 방아쇠를 누가 당겼냐? 민주당이 당겼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카톡 계엄입니다. 국민의 모든 것들을 들여다보게 된 카톡 계엄. 엄청난 도전행위입니다. 이거는 우리 주권자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헌재에서 헌법재판관들이 파면을 하고 그 이후로 일사천리로 뭐가 되고 그 다음 사회가 카톡 계엄이 일상화되는 사회가 된다. 우리가 그걸 왜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공연하게 이제 어떤 사회로 가겠다고 얘기를 한 제1야당이 있고 그 제1야당의 하수인처럼 놀아나고 있는 공수처가 있고 제1야당의 보조를 맞춰주는 헌법재판소가 있는데 그 헌법재판소, 그 제1야당이 공공연하게 이런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한 그 목표까지 우리가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까? 또 하나, 아예 법으로 만들어놨죠. 특검, 의안에 관한 특검이죠. 의안. 외국, 지금 여기 제가 그걸 봤습니다. 오물풍선에 관한 확성기 방송하는 거, 심지어는 우크라이나에 물자 지원하는 거, 이것도 다 수사 대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부결이 됐지만 1차 탄핵 소추서에 뭐가 들어가 있냐? 이 윤석열 정부가 소위 가치동맹이라고 하는 걸 하면서 한미일 동맹의 중심을 두면서 불필요하게 북한과 중국, 러시아와 긴장관계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 이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차라리 그때 그게 올라갔으면 국제사회에서 아마 정말 더 명확하게 문제가 됐을 텐데 그게 부결이 되고 나서 또 문제가 되니까 그걸 2차 탄핵 소추서는 빼버렸어요. 그러나 빼버렸다고 없어지지 않죠. 그것이 구체화된 게 이번에 윤석열 내란 특검법입니다. 의안까지 여기다 집어넣는 거. 이제 또 자신감이 생긴 겁니다. 발톱을 집어넣은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직면하게 될 세상, 우리의 미래는 어떤 세상인가? 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그런 세상을 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과연 기다릴 필요가 있는가? 저는 굉장히 학자로서, 한 시민으로서 회의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